과세 거래별 공급 시기를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약간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느 시점에 이걸 거래라고 보고 세금을 때릴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화의 이동, 아까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라,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겠죠. 이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뭐다? 예, 인도될 때. 인도될 때. 인도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배우겠지만 우리 회계에서도 분기할 때 어떻게 돼요? 돈이 왔냐 안 왔냐가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가 하나 뭐 거래는 뭘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물건이 넘어갈 때, 넘어올 때 이때 우리는 거래라고 보고 분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재화가 이동이 가능한 얘네들은 이 물건이 이동할 때, 상품이 넘어가고 또는 넘어올 때 그 시점을 우리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봐서 그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샵에서 여러분들 용역의 공급 기억나시죠? 용역의 공급은 내가 마사지 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물건의 이동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용을 가능하게 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사지 샵 가가지고 이걸 좀 쓰겠습니다 하고 나 마사지 서비스 좀 받겠습니다 해서 마사지 샵 서비스를 받으면 그때가 바로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 이렇게 하자라고 확정될 때 하겠다는 게 예외적인 겁니다만 이것저것 둘 다 안 될 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제가 라이트를 좀 밝게 해서 지금은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전에보다. 자,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한번 볼게요. 자, 거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거래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야 공급 시기를 보는데요. 자, 넘겨줄 때 기준을 적용하면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 할부 판매를 할 때 우리가 돈을 주고받았냐 아니냐, 그 다음에 외상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물건이 넘어갈 때, 물건을 또는 이용 가능할 때가 거래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상으로 보내고 나서 돈은 다음 달에 들어왔다. 그럼 다음 달이 거래 시점이냐? 아니라는 거죠. 외상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물건은 지금 이번 달에 물건이 넘어가면서 외상이다 라고 하고 돈은 다음 달에 현금이 들어와요. 그럼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물건 넘겨준 이번 달 할 거냐, 돈은 안 들어왔지만 이번 달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인도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A라는 업체가 고객들한테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B에게 상품권을 팔았어요. 여러분 상품권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상품권. 자, 상품권을 판매하면 A가 B에게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그렇죠? 상품권 판매를 지금 이번 달에 예를 들면 4월에 했어요. 근데 B가 이걸 사가지고 이걸 갖고 다시 물건을 사들인 게 얘가 5월에 했습니다. 5월 달에 이 상품권 물건을 A한테 사갔어요. 자, 그러면 거래 시점을 4월로 볼 거냐 5월로 볼 거냐. 그렇죠? 이게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권이나 이런 걸 판매하고 나서 이 물건을 5월 달에 갔다 그러면 언제 기준하겠다? 재화가 실제로 판매된 언제? 5월 달에. 5월에 물건을 사간 거 아니에요. 상품권만 4월에 나갔지. 그렇죠? 상품권 기준하는 게 아니라 재화가 나간 기준으로 해서 5월 달 거래로 보겠다는 게 그 밑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뭐냐면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장기로 할부 판매 같은 거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6개월 이상 언제 매달 얼마씩 내라든지 아니면 미리 돈을 내면 그때 물건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6개월 이상의 장기로 할부로 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로 하겠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한꺼번에 지금 거래한 걸로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 각 달에 그때그때 받은 걸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거래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6번
거래가 있는 걸로 해주겠다는 거고요. 한꺼번에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왜? 여기 보면서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함대로 해주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아까 간주 공급은 말씀드렸어요. 간주 공급은 어떠한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다 뭐냐면 재화를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공급, 내가 개인적으로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언제 썼냐? 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자가 공급, 내가 다른 사업자로 넘겨줬어. 그럼 언제 넘겨줬냐? 그리고 내가 다른 어떤 누구한테 제3자한테 줬어. 너 쓰라고 줬어. 그럼 언제 줬냐? 그리고 우리가 폐업이 됐어. 그럼 폐업한 날짜가 언제냐? 거기에 따라서 그때를 거래 시점으로 보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출재화는 선적. 여기서 선적은 한자이긴 한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좀 작은가요?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좀 환하긴 하다. 선척은 배에다 배선자입니다. 배에다가 배에다가 이렇게 배에다가 실었다는 날짜입니다. 배에 선적한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를 이용 공급. 무인 판매기는 여러분 자판기 생각하면 돼요.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통 튀어나오죠. 자, 그러면 세무당국에서는 어느 시점에 이걸 거래로 볼까요? 이 자판기에서 여러분이 돈 넣고 물건 빼간 시점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갈 때마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탁탁탁 나오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판기는 언제 알 수 있어요? 거래 사실을? 그리고 자판기 운영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뒤에 금고를 딱 열었어. 그랬더니 뭐 100만 원이 들어있어. 그럼 100만 원 있구나 하고 돈을 가져가잖아요. 자판기를 여기서 돈을 꺼낼 때 그때사 거래가 성립하는 거죠. 왜? 여러분이 준 돈이 그때사 이 사업자한테 돈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를 꺼낼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좀 키울게요. 네, 많이 세련되졌죠, 이제. 자, 이제 용역 공급 시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은 지금 재활 공급이었고요. 용역은 영무 제공 완료되었거나 또는 시설물이나 권리 등을 재화가 사용하는 때를 일반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 장기 할부 조건,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 및 완성도 지급 기준 조건과 같이 띄엄띄엄 주기로 하는 대가를 하기로 했으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길게 앞으로 뭐 1년여에 걸쳐서 일정시 뭐 3개월 후에 뭐 하나 주고 6개월 후에는 어떻게 주고 그 진척도에 따라서 주겠습니다라고 약정을 했으면 그 대가 부분을 받기로 한 그때가 공급 시기라는 얘기예요. 퉁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용역 시기. 자, 그 다음에 공급 시기 특례는 뭐냐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미리 받아가지고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버리면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건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거의 대부분을 다 받고 영수증까지 끊어줬어. 그때는 이렇게 앞에 땡겨서 하는 걸로 해주겠다.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아까 앞에 한 얘기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약은 지금 하고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겠다면서요. 그때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요런 것들 방금 아까 우리가 배웠던 장기 할부 판매 또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기나 물 같은 경우는 딱딱 끊어지지가 않아요. 12월 31일까지 딱 여기까지 끊어졌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자기네들 구획별로 그냥 잘라진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냥 거기 조건에 써진 대로 하겠다는 거지 딱딱 퉁쳐서 하지 못하고 거기에 구획된 자기들 구획한 대로 나눠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요건 그냥 읽어만 보세요. 중요치는 않습니다. 자, 3번도 바로 이어서 갈게요. 3번 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자의 구분입니다. 자, 사업자 아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데 면세사업자라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한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면세사업자는 근데 부가가치를 납세한다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부가가치세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라고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 자,
여러분들 조금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주체는 크게 나눠서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개인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법인 사업자는 쌤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자 붙어 있는 게 대부분이 여기 주식회사 삼성, 삼성전자, 삼성화재 이런 데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가공의 사람, 만들어진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권리 행사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채용하고 매출도 하고 계약서도 그 가공의 사람인 주식회사 삼성화재 이름으로 계약서 쓰는 거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는 예를 들면 이건희가 하는 거죠. 이건희 씨가 사장이면서 이건희 씨가 사업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건희라는 이름은 주주애가 나오는 거, 주주. 우리가 말한 주식 투자한 주주에 이건희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없는 거죠. 여기에는 주식회사 삼성만 있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그냥 이건희가 나와 있는 거죠. 이건희 씨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나눠졌는데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답니다. 뭐냐면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간이 과세자는 아까 말씀드렸지 연간 4,800만 원 미만, 연 4,800 이상 이렇게 해서 개인 사업자를 나눌 수 있다. 물론 내가 4,800 이하긴 하지만 나는 개인 일반 과세자 하랍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드렸는데 왜 굳이 합니까? 뒤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간이 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를 또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업자 영리든 비영리든 사업상으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사업자를 분류하는데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면세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즉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개인 사업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였죠? 그렇죠. 최초 사업자. 최초. 올해 처음 내가 사업을 개시해요. 그러면 직전 연도 매출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 간이과세자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너 작년도에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니까 이제 너 일반과세자야. 아니야, 너 매출이 적으니까 계속 간이과세자 해도 돼. 이렇게 이제 분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다른 건 특별히 볼 거 없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일반과세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 단계에서 내가 이번에 다음 사람한테 내가 내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거기에 10%에는 해당되는 세액에서 내가 이 물건 띄워올 때 낸 세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만큼. 그걸 뺀 나머지가 낼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영세한 업체 이런 데 작은 데는 그거 모르겠고 매출액에다가 너는 무슨 사업이니? 저는 음식점인데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러면 음식점은 우리 국세청에서 10%로 보고 있어. 즉 마진율을 10%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치 팔았으면 님이 10만 원 이익 남겼겠구나 이렇게 그냥 봐주겠다. 실제로는 사실은 음식 사업은 좀 더 많이 남죠. 근데 어쨌든 규모가 작으니까 니네는 10% 정도 이익 남은 걸로 내가 감안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한 달간 1,000만 원을 계산했다면 일반 과세자 같으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이 업종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1,000만 원을 계산한다면 1,000만 원에 이익률이 10%니까 100만 원이 니네 이익이 남았겠구나. 그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만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 과세자 같으면 100만 원이나 낼 세금을 얘는 10만 원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너무 좋네? 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일반 과세자가 좀 뒤에 나오겠지만 매입세 공제를 할 때는 이것도 자기가 띄워온 물건의 10%만큼이 세금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냈잖아요. 얘는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설령 띄워왔어도 그렇게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거밖에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띄워온 물건값의 10%에 10%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1%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간이과세자니까 내는 세금이 작으니까 좋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이 김밥집이에요. 그러면 김공장에서 김을 사왔어요. 김을 사왔는데 똑같이 김밥집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김을 물건 띄워올 때 띄워온 물건의 10%만큼을 세금을 냈겠죠. 그거를 위해서 다 빼주잖아요. 여기서 다. 근데 얘는 물건 띄워올 때 10%만큼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냈죠. 얘는 띄워올 때 내야지. 왜 그거 어디 있어요?
김공장 사장님이 당신은 일반과세자니까 10%만큼 더 낸 세금으로 가져가세요. 당신은 간이과세자예요? 그러면 당신은 10% 싸게 팔게요. 이건 없다니까. 그냥 거기는 똑같이 매출이니까 그 입장 김공장 입장은 다 매출이니까 사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냥 매출액이 10% 내야 되니까 다 10% 부가세 붙인 상품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10%만큼 비싼 세금 내고 가져왔는데 여기 할 때는 세금을 적게 내다 보니까 여기서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공제해줄 게 없는 거죠. 그것도 10%밖에 안 해주는 거죠. 조금밖에 남들보다.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불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요. 간이과세자는 여기 나오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반과세자는 얘는 영수증밖에 발급 못해요. 세금 계산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 즉, 이 사람이 매출한 거는 이 사람이 만약에 물건을 판매했는데 이 사람이 B라는 다른 사업자한테 판매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걸 갖고 또 일반 고객한테 판매를 해야 돼. C라는 고객한테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떼어갈 때 B는 이 증빙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매입세 공제할 때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건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야 너하고 거래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일반 과세자인 얘하고 그래야지. D하고 그래야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매입세 공제가 필요한데 너랑 계산하면 네 거 세금 계산 너는 발행 못 해주잖아. 나 얘하고 할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불이익도 있다. 예. 다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모르겠고 나 그냥 단순하게 해줘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편하긴 한데 규모가 좀 돼가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는 4,80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나 그냥 일반 과세자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배우겠지만 한번 키워볼까요?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에서 우리 예수금 기억나죠?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에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어디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 부가가치세 예수금. 기억이 생각이 안 나요? 고객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 돈이 나갈 거죠. 세금으로. 그건 뭐예요? 부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대급금은 뭐죠? 내가 나중에 공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띄우면서 대신 돈 낸 거잖아. 대신 납급한 거죠. 대급금. 그러면 결국은 이건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할 때 환급 받아야 할 내용이죠. 돌려받을 돈. 권리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산인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부채인 예수금을 상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할 때 합니까? 결산할 때. 결산 정리할 때. 수동 결산할 때 나중에 자동 결산, 수동 결산 있는데 뒤에 가면 수동 결산할 때 이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화면 다시 줄여야 되겠네요. 요거. 자, 구분했고요. 보충학습이네요.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52페이지. 자, 얼른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앞에 배운 내용이니까. 일반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그렇죠? 일반 과세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문직 업종들 해당된다고 그랬죠. 변호사들이나 뭐 세무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규모 상관없이 막 시작하더라도 무조건 일반 과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4,800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그다음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저 4,800원 미만이지만 나 바꿔주세요. 나 일반 과세자 하랍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나 다시 또 원위치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위형전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3년간은 다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나면 최소한 3년간은 그대로 해야 돼. 그냥 그때그때 매번 바꿔달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성질나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꿔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쵸. 3년간은 한번 바꾸면 그대로 좀 해야 된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나 옛날처럼 그냥 간이과세자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0일 이거 참고하시고요. 다시 원위치 바꿀 때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한 건 없죠. 예, 7월 1일 있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뒤에 수행 활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도를 좀 빨리빨리 뽑아야 돼서 가능하면 지금 소득세까지 1학기 때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1학기를 좀 변형으로 하고 늦게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 사이버를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차피 앞에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한번 작성을 꼭 해보세요. 나중에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해보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약속한 대로 우리 깜찍이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이거, 그렇지. 보여요? 잘나가죠? 즐거웠습니다. 통일이 안 돼.